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2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한 가지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에 연동하는 시스템만 있었다면 이제는 은행의 자금 조달 주기 같은 변수들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이 변화가 클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센 경제 매거진 첫 순서에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2월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 어떤 게 추가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뀐다 이러면은 대출 받으신 분, 받으실 분들은 걱정부터 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에 앞서서 왜 변경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월부터 새로 나오게 된 새로운 금리 체계인 코픽스는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코픽스는 기존의 양도성 예금증서 기준 연동대출보다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준 금리가 도입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에도 새로운 형태의 대출 상품이 하나 추가로 생기게 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연동, 코픽스 연동, 고정금리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코픽스가 도입된 배경은 금융위기를 전후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해 원상을 샀기 때문인데요. 은행들은 예금으로 절반 이상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고금리 예금을 팔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실질적인 조달금리를 반영하고 변동성도 적은 코픽스를 내놓게 됐습니다. CD는 은행 자금 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밖에 안 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CD 금리가 시장 실세 금리보다 좀 낮게 운용되고 있어가지고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D 금리에 비해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금리 결정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이 코픽스 체계가 2%대로 지금 묶여있는 기준금리하고 좀 다르게 양도성 예금증서 외에 별도의 작업으로 들어갔었던 은행권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으로 대안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안 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시죠. 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9개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모은 뒤 은행별 조달 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코픽스는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등 모두 두 가지로 발표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산출해 매달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보면 자신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공시된 금리에 은행별로 자신들의 가산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느 은행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기존의 변동형 대출이 CD 기준 하나였다면 이제 코픽스가 나오면서 고객들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가 종합해서 평균을 내고 거기에 각 은행마다 여러 가지 가감을 한다. 뭐 가산점을 올린다. 투명하게 나가다 보면 분명히 적용되는 것들은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새롭게 집어넣어서 더 올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CD 금리가 적정 수준이 아니어서 코픽스 금리가 CD 금리보다는 기본적으로 높겠지만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픽스 연동한 대출 금리가 CD 연동보다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4, 4분기에는 한 3, 4천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예대 마진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지금 가산금리,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조정했다 그래가지고 수익이 무지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금리에 어느 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기준금리보다 많아지면 이 투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CD 금리 연동형 금리를 보완했다 차원. 이게 과연 코픽스 대출이 그럼 높은 걸 알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직까지는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데요. 네. 코픽스가 CD 연동 대출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CD 연동형 변동금리 대출과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형 대출 두 개가 전부였었는데요. 코픽스는 CD 연동형보다 변동성은 적지만 그래도 금리가 변한다는 점에서 고정금리형과 CD 연동형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성향과 금리 전망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형태를 선택하면 될 듯합니다. 네. 은행권에서 어떤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한 이게 뭐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CD 연동형 제품이냐, 코픽스냐, 아니면 고정금리냐, 이 주택담보대출자가 지금 이미 상품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 이런 상품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까? 네, 충분히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은행들은 코픽스 연동형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상품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 한 차례 한해 기존 대출 고객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뭐 예전에 CD 금리가 높을 때 그 받으신 분들은 그 전환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겠죠. 지금 현재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CD 금리가 낮을 때 받으신 분은 이거로 전환하거나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럴 적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은 그 전환 신청을 하면 전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은 두 개 중에 상품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중간 지점에는 하나가 더 나오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보죠.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픽스 대출은 금리 변동성이 CD 금리 연동형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변동 주기도 길어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편입니다. 즉, 반응 속도가 느려 시중금리 상승폭보다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를 덜 낼 수 있어서 좋은 것인데요. 반대로 CD 금리 연동형 상품은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 유리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린 코픽스는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안 금리가 떨어진 폭보다 많은 이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장기 금리 전망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네. 올해는 금리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코픽스 연동형 상품과 CD 연동형의 대출 금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서 코픽스 연동형 대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하지만 이 날씨가 바뀌고 2010년 나가다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대출 상품 이용하실 분들은 새롭게 2월 중순부터 등장할 제품이 어떤 건지 이 대출금리 상품들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한다는 편견은 버려라. 실속 2배, 건강 2배 챙기는 매력 만점 겨울 스포츠. 건강에 너무 좋고요. 몸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남녀노소 모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엄동설한도 있게 하는 나만의 겨울날 기법. 겨울 스포츠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겨울 스포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 바로 스키장. 철원은 늘어가는 스키어, 스노우보더들로 인산인해. 하지만 스키장 한 번 가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숙박비하고 스키 렌탈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왔습니다. 네, 비싸긴 한데요. 가족끼리 이때 아니면 기회가 되지 않아서. 하지만 스포츠도 이제 정보화 시대. 제대로만 알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저희는 스노우보드 동호회인데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저희는 뭉쳐서 해결했습니다. 뭉치는 게 해답이라고요?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전수한다. 스키장 알뜰 이용 노하우. 먼저 가장 중요한 스키와 보드 장비는 동호회와 직접 연결된 숍에서 저렴하게 대여와 구입이 가능하다. 동호회 연계 숍에서 장비 저렴하게 대여, 구입. 다른 일반 샵에서는 거의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동호회에서 지정된 샵은 50% 할인을 해서 10,000원에 풀세트를 다 구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싸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 강습료에 돈 나갈 것 없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회원이면 무료 강습이 가능하다. 초보도 문제없다. 동호회 무료 강습으로 실력 향상. 일반적으로 강습을 받으시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강습을 받으시면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시할 수 없는 리프트권 가격. 그런데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리프트권 할인으로 비용 절감 효과 업. 한번 주간권을 끊게 되면 64,000원 정도 하는데요. 동호회 지정샵이나 이런 데서 쿠폰 할인을 받으면 한 36,000원대에서 구매를 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시즌권은 개인이 만약에 끊게 되면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큰 돈이 드는데 커플로 끊을 때는 거기에 절반이라는 가격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커플로 끊게 되면 한 60-7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더 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좋아요. 스키장 이용은 물론 보너스로 챙기는 건 숙박 이용 시설. 동호회 숙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1박 2일도 부담 없다. 1박 2일 숙박비도 쭉쭉 내려간다. 콘도나 펜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동호회 시즌방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 가격 대비해서 한 2-3배는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숙소를 이용하니까 저렴하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좋고요. 사람들이랑 이제 인맥도 쌓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좋죠. 혼자 타러 다니면 심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스키장을 한번 놀러 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한데 동호회를 이용하면은 이미 숙소라든지 렌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스키장 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은데 하지만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현 씨 서울 가지? 네. 나랑 같이 타고 가면 되겠네. 지금 이 차 타고 형도 같이 타면 뒷자리 타면 돼. 회원이라면 카풀을 이용해 교통비 절감 효과까지. 이것이 바로 스키장 이용 노하우 되겠다. 카풀로 교통비 걱정 뚝! 여러분도 스키장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운동은 하고 싶지만 칼바람이 두렵다면 실내로 눈을 돌려보자. 특이한 자세로 운동하는 이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거 벽에 이제 바싹 붙기 위해서 준비 운동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벽에 붙는다고요? 예, 저 앞에 벽 보이시죠? 그렇다. 사람들이 벽에 매달려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는 이곳은 실내 암벽 등반장. 암벽 등반은 맨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인 만큼 그대로 해내기 위해 벽 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것. 준비 운동은 필수예요. 안 하면은 갑자기 무리하게 힘을 쓰면 근육이 늘어나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준비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즐겨볼까요?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도 많고 유연성도 기를 수 있어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암벽 등반. 여기서 운동하다 보면요. 겨울인 것도 있게 돼요. 너무 재밌어서 힘든 건 모르겠어요. 제 암벽 타기 하고요. 자연 빙벽 타기에 원래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제 실력이 부족해서 못 가니까 봄에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이런 쪽에 이런 인공 암장에서 기본기 좀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좀 산행을 하려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준비물 챙길 것 없이 가벼운 옷차림에 암벽화 정도만 갖추면 운동 준비는 끝. 각자 레벨에 맞게 개인 교수까지 더해주면 실력 향상은 금방이다. 살이 너무 많이 안 돼. 굉장히 힘들어요, 보기보다. 밑에서 이렇게 남이 하는 거 볼 때는 어느 정도 따라갈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몸으로 붙어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잘합니다. 처음 몰랐는데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꿈에서도 가끔씩 하는 암벽 등반을 꾸고 막 그래요. 한 번 해보면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암벽 등반. 무엇보다 안전한 이유로 다양한 연령층이 선호하고 있다. 실내 암벽 등반은 자연 바위를 즐기시는 분들이
그중에 트레이닝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령차가 많이 증가해서 10대부터 70대까지도 즐기는 운동이고요. 실내사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몸에 거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 여자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스릴감과 쾌감도 실내 암벽만이 갖는 매력. 낮에 뭐 스트레스 같은 거 받고 이랬을 때 여기서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다 잊게 되고 재미있어요.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니까 집중력도 생기고 근력도 생겨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 네, 괜찮아요. 매트릭스가 많이 푹신해서 전혀 위험하거나 한 건 없어요. 안전을 위한 낙법 교육도 필수로 거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위험은 제로. 한 달 강습료 3만 원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암벽타기. 이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올겨울 최고 인기 스포츠가 있어 찾아갔다. 뭔가 진지한 듯한 표정.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 강습 중이에요. 저희 피겨스케이팅 성인반 수업 시간이에요. 많은 겨울 스포츠 중 스케이트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김연아 선수 경기하는 모습 보고 되게 예쁘고 또 저거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뜨거운 감동으로 온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피겨 여왕 김연아. 덕분에 피겨는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급부상했고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스피드 스케이트 또한 쇼트트랙과 함께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포츠. 네, 요즘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들도 이제 많이 와서 강습도 받고 또 일반 입장극으로 와서 많이 링크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과가 끝난 이후에 오셔서도 이제 건강을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운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아이부터 어른까지 레벨에 맞게 체계적으로 익히는 수업.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만족도는 대단하다고 한다. 해보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렵고 좀 무섭긴 한데 하면 할수록 느니까 너무 좋아요. 나이를 먹어도 이 운동을 하면 온몸 전체가 다 건강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스피드와 피겨 중 자신이 타고 싶은 스케이트를 선택해 기초부터 배우다 보면 미끄럽기만 했던 빙판이 어느새 친근해진다. 네, 여전히 많이 부족한데요. TV 보고 선수들 하는 거 보고 흉내도 내기도 하고 또 혼자 비디오 보면서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기술 배울 때마다 배우는 즐거움이 되게 상당히 큽니다. 건강에 너무 좋고요. 몸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스케이트는 균형 감각을 강화시켜주고요. 아름다운 분살 없는 라인을 만들어주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남녀노소 모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집중 지도까지 해주니 날로 재미할 실력이 일취월장. 하지만 고가의 스케이트에 수업료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들 입문자용으로 나오는 스케이트는 1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구입해서 스케이트를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탈 스케이트도 가능한데 렌탈 스케이트는 한번 렌탈 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통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강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한 달에 주 3회를 기준으로 보통 강습들 많이 받으시는데 성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7만 원 정도, 이게 주 3회로 월 7만 원 정도 비용을 갖고 강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수업료에 양질의 교육까지. 그동안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를 찾지 못했던 분들, 이번 기회를 노려보자. 굳이 모든 걸 사지 않아도 저렴한 대여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스케이트로 충격을 이겨내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건강.
춥다고 움츠려 있지 말고 올겨울은 몸과 마음을 활짝 펴보자. 건강이 있는 곳, 그곳에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 있을 것이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5대 자산 포트폴리오로 돈 관리하는 비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새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장자산과 투자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SC제일은행 삼성PB센터의 고득성 PB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보장자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저희가 2010 부자 되는 실길 마지막 시간에서 이 보장자산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험이 떠오르는 게 맞는 건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하면은 자산이냐, 보험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보험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면서 이 목돈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돈 마련 시스템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목돈 마련 시스템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보장자산이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장자산이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바뀌어져 있지만은 네네. 이 보험 같은 거 제때 안 들어둬서 목돈으로 모아둔 것들을 쏟아붓는 것도 부족해서 목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온 경우에는 이게 운전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36세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잠깐 조시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습니다. 네, 네.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 있던 차량에 동승했던 분하고 운전했던 분이 이제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네.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은 이제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벌금까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유족 합의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월급쟁이가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마련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물론 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돈도 여러 가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6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아놨던 은퇴 자산과 자녀 교육비 등을 이렇게 인출해서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운전자 보험 하나 정도 들어놨다면 운전자 보험이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 막게 된 셈이죠. 그러네요. 예, 연봉의 수십 배나 되는 또는 그런 돈을 보장 금액으로 자신이 이렇게 물어내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호미로 막을 일은 반드시 호미로 막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보장자산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셔야 되는 게 네.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한편에서는 사고 내지 않고 안전하게 가다 보면 영 아까운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이 맞습니다. 보장자산인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을 선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네. 과거에는 인적인 네트워크로 강매하다시피 파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쓸데없는 보험을 갖다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의 혜택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꼭 필요한 거라고 인식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보험의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이 보험은 왜 드는가? 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데 보험은 꼭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수입의 일정 비례만큼, 일정 비율만큼 한도 내에서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요. 네. 뭐 연금이나 이런 변액보험이나 그런 것 등의 그 저축성 보험을 제외하고 이제 보장성 보험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수입의 5%에서 한 8%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넘어서게 되면은 상당히 본인 수입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네. 본인도 힘들고 다른 집을 마련한다든지 투자를 할 때 돈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5%에서 8% 정도의 금액 안에서 가장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정돼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누가 와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냥 덜컥 들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20만 원짜리 보험이 그게 싼 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만 원짜리를 지금 월 한 달만 내시는 게 아니라 뭐 40년 동안 내는 그런 조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40년 동안 내는 보험이 그렇죠. 그렇게 많다는 예.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숙고하셔가지고 5%에서 8% 정도를 어느 보험에 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보장 내용도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는데 어느 보험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돈을 받는 게 있겠죠. 아플 때 돈을 받는 게 있겠죠. 네. 어느 게 더 확률이 더 클까요? 아플 확률이 더 크죠. 그렇지만 죽는 거는 100%죠. 네. 예.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100%입니다. 네.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죽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받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지만은 반드시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 아프거나 다칠 때가 더 많겠죠. 죽는 경우보다. 네. 그래서 아프거나 다칠 때를 예비해서 그럴 때를 위한 보험을 꼭 가입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확률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죽을 때 받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죽긴 죽지만 우리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실 그 보험금이 나와봤자 소용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이란 말씀이죠.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이 우리 자녀들이 클 때까지 나한테 보장이 된다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80세, 90세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뭐 50, 60이 됐는데 그때 보험금이 나와봤자 좋기야 좋겠죠. 그렇지만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잘 살펴보면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가장 큰 보험 혜택이 있는 것으로 고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을 해약하면은 언제든지 우리 찾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겠죠. 우리나라 많은 고객분들은 이 환급금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률이 얼마냐? 내가 10만 원씩 내는데 10년을 내는데 얼마를 돌려주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장자산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료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료가 쌀 뿐더러 그 다음에 보장 내역도 더 튼실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는 보험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에서 8%를 보장자산에 배분해야 되는데 실제로 300만 원이신 분이 5%라면 1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5만 원 가지고 많은 보험을 커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환급금은 없지만 보장 내역이 튼실한 보험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보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험은 환급금이 보장된 그러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제가 해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료가 좋다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 보험을 출시해봤더니 사람들이 사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투자 자산도 만들어야 되고 은퇴 자산도 만들어야 되고 집도 사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보험은 저렴하게 많은 보장이 되는 위주로 소멸성 보험료 위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의 종류 지금 말씀하셨던 그 15만 원 가운데서 한 300만 원 정도 기준이 소득이 된다고 했었을 때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예, 보험의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나한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 명과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은 한 번 들어가면 롱텀으로 장기간 동안에 불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약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쏠쏠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이전에 해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약할 때는 거의 돈이 나오는 게 없겠죠. 내가 냈던 돈 다 없어지고 보장도 못 받고 이랬기 때문에 난 보험 들어가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선택은 명확하셔야 되고 한 번 선택한 보험은 끝까지 간다는 생각 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대계획 속에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험에 가입하실 때 확률상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보험은 저는 실손형 의료비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손형 의료비 보험은 상당히 저렴하죠. 우리 손해보험
위주로 판매가 되다가 최근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모두 다 판매되는 보험인데요. 이건 어떤 보험이냐면 제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부담 의료비가 있습니다. 네. 그 본인 부담 의료비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병원에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을수록 병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보험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40대, 50대가 되면 3대 질병에 많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3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대 질병은 뭐냐면 암과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걸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3대 질병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CI 보험이라는 것을 많이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만화를 하는 시간에도 그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뇌질환, 급성, 심근경색 모두 다 보호해야 됩니다. 아빠는 이 보험 들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보험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선택해야 될 보험들이 많고 헷갈리시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지혜롭게 가입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종신보험이나 또는 통합보험이라고 요즘에 있는데요. 네. 그런 보험에 이런 주계약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실 때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계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고려하실 부분이 이 가장이 돈을 벌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신보험이나 이런 사망보장금이 보장된 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은 좋지만 보험료, 내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100% 보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나오죠. 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남성 기준으로 해서요. 35세. 우리 직장인을 한번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1억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으로는 주계약 1억 보장을 위해서는 한 17만 7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17만 7천 원씩 내시다 보면 언제 죽더라도 1억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언제 죽더라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죠. 한 두 번 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사실요. 그렇지만 90세, 100세까지 안 죽게 된다면 그 보험료는 상당히 많이 내게 되어 있고요. 돌려받는 그 당시에 화폐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안은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에 60세까지만 1억을 보장해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험료로 4만 원 정도를 불입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60세 이후에는 1억이라는 돈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싸지만 보장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만 7천 원과 4만 원의 차액인 13만 7천 원이 있겠죠. 네. 자, 저는 이런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보험료를 들어갈 돈이 많지 않다면 정기보험을 들어가서 우리 자녀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렇게 보장을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 13만 7천 원은 한번 투자나 저축을 해보라고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5% 이자율로 우리가 저축을 한다면 우리가 60세 시점에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죠. 한 8,100만 원의 목돈을 가지실 수 있고 10% 정도로 운용을 하게 된다면 1억 8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운용자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60세 시점에 보장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목돈이 1억 원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종신보험에 들어간다면 1억은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 형편에 따라 종신보험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형편이 좀 어려우시다면 정기보험으로 좀 보험료가 싼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사실 제목과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장자산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투자로 수익을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오늘 이 보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남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투자자산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투자자산의 대명사를 좀 떠오르는 게 펀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펀드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2007년도 이후에 2008년도를 겪으시면서 펀드가 밉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펀드는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동안 이제까지 집을 투자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없었듯이
펀드를 잘 선택하시면은 정말 좋은 재테크다. 펀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펀드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나쁜 펀드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려서 펀드를 가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신문 보시면서 신문에서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펀드들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 3개를 가지고 1등, 2등, 3등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3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운용사도 잘할 수 있고요.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펀드를 갖다가 가져와서 갑자기 가입을 하신다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과거의 운영 성과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성과라는 것은 수익률이라고 떠오르실 수가 있겠죠. 네. 수익률과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살펴보면 되냐면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뭐 펀드 닥터라든지 펀드존 등 펀드 평가사에서 이러한 이 과거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셔서 장기 성과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장기라 하면 3년, 5년, 10년 이런 성과요. 그 다음에 단기 성과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장기의 흐름 속에서 단기의 성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펀드들은 갑자기 펀드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1조, 2조, 3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펀드의 성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도 과거서부터 점점 커지고 있는지 적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 운용된 펀드 중에서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자산 운용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펀드를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의 대표 펀드를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 펀드라고 하면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모르는 섹터와 익숙하지 않은 해외 펀드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모른다. 나는 코스피 지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저기 인도 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잘 모르겠다. 많이 살펴본 적 없다면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가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섹터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워터 펀드, 럭셔리 펀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모르신다면 가입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많은 펀드 하우스에서 이런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서 많이 팔고 싶겠죠, 그분들은. 많이 팔고 싶다 보니까 이름이 지금 멋있는 펀드로 막 이름을 지신단 말이죠.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럭셔리네, 럭셔리 좋다 하고 가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럭셔리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를 때 가장 리스크가 커지게 돼 있고요. 네. 아시는 것부터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기준으로 비용 요소를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나 높다면 펀드 수수료나 판매 수수료가 너무 높다면 그런 펀드에서는 수수료로 많은 것들을 뺏기기 때문에 그 요소를 꼭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금이 꼭 부과가 됩니다. 네. 근데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 섹터도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가입하시면 성공적인 펀드를 통해서 투자 자산을 일구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산뜻하게 새 출발하고 싶다. 모는 버는 족족 다 빚을 다 갚아 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이 들고 원하는 대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는 형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대3만큼은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5대 자산들 나는 어떻게 관리하나 돌아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SC제일은행 삼성 PB센터의 고득성 PB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녹색 성장 열풍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그중 단연 주목받는 것은 전기 자동차의 핵심 전기 배터리.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신기술이다. 최근 전기 배터리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성장의 닻을 올리고 있는 기업 EIG 배터리. 신생기업이라는 한계를 딛고 인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타타 자동차와 800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친환경, 고효율의 리튬 2차 전지뿐 아니라 로봇,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 배터리 산업의 슈퍼루키, 주식회사 EIG의 강석범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EIG는 그 2007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현재 올해로서 3년차 되는 벤처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형 전지는 생산하지 않고 중대형 전지만 생산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타타 자동차하고는 한 2008년부터 해서 샘플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었고요. 이제 한 1년여 정도 공을 들여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라인 검수 및 샘플 테스트가 완료되고 10월 달에 저희랑 해서 2012년 2쿼터까지 200만 개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2012년, 13년 계속해서 타타 자동차하고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서 보면 스쿠터에 들어가는 전기 자동차용 스쿠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하이브리드용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우주 항공,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이제 그 스토리지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많이 쓰는 전지가 지금 중대형 전지입니다. 중대형 전지에서 제일 이슈는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인데 현재 저희 EIG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그 안전성 위주의 아이언 포스페이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사람이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이 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아이언 포스페이트 배터리를 어느 회사보다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지금 창업 멤버가 8분이 계시거든요. 8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예전에 VK 코퍼레이션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고요. VK 코퍼레이션은 일단 그 전지사업부하고 휴대폰 사업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휴대폰 사업부가 자금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도가 나는 상황이 도래해서 회사가 2006년도에 부도를 맞이하게 돼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중국 법인의 법인장으로 나가 있었는데 현재 그 대형전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2005년부터 계속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부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 아이템이고 해서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8명이 그 2007년도 1월 달에 DRB 그러니까 동일 고무벨트의 투자를 좀 받아서 천안 지역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매출의 한 90% 정도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분위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라든가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정부 주관의 일을 하는 것 빼고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환경부의 스쿠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희 EIG 배터리로 들어가고 있고요. 좀 더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경비 로봇이라든가 로템 이런 쪽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로봇에도 저희 회사 제품들이 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작년 2009년도에 그 납품을 많이 한 쪽은 유럽 쪽에 그 이태리 미크로벳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타타 자동차 이외에 그 유럽 쪽에 있는 옵티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옵티말이라고 회사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그 조인트 벤처를 해서 좀 전지 공장을 설립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까지 받아서 저희가 이제 미주 쪽하고 유럽 쪽에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기초 단계가 2010년부터는 진행될 것 같고요. 미주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법인이 2009년도 1월 달에 스타트를 했는데 현재 지금 영업법인으로 존재를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법인이 좀 형태를 좀 갖추면서 조립 공장으로서 갖춰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계기로 지금 상용 부분에서 지금 알빈 메리트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랑 지금 PHV 헤비 듀티 트럭 관련돼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게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2011년부터는 북미 지역에서 매출로서 되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배터리 시장은 크게 한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IT 쪽에 휴대폰이나 캠코더 시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시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시장이 있을 건데, 현재 그 IT나 노트북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올 수 있는 규모로 성장이 다 됐고요. 요 IT 시장의 수량의 한 2배 정도의 큰 시장이 트랜스포테이션 시장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은 그 스토리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전지 회사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도 아직도 먹고 살 수 있는 큰 시장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뭐 분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그 업체들과 같이 어깨를 맞대고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EIG는 한 2009년까지는 어느 정도 회사의 기초를 좀 다지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2010년부터는 유럽하고 미주 쪽에 그 매뉴팩처링 공장을 설립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EIG가 되는 계기가 2010년을 시발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매출액은 한 58억이지만 뭐 2년, 3년 후에는 1000억에서 2000억 올라갈 수 있는 글로벌 경영 회사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뭐 전지로만 한 15년 이상, 17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초심을 잃지 않는 대신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뒷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는 이제 초심, 열심, 뒷심. 이것이 저희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많게는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거래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가산세가 부여되는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전자신고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인터넷 관련 정보 사이트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까지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